새해가 시작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몹시 바쁩니다.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과를 낸 데 이어 어제는 신년 기자회견도 했죠. 집권 2년 차의 청사진을 제시한 기자회견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개헌 얘기부터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투표를 여전히 이제 강조를 했고요.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 본인이 발의를 하겠다, 이런 뜻을 명확히 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개헌에 대한 의지는 그동안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네. 어제 가장 인상적인 얘기는 개헌에 관한 일정표,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거죠. 국회에서 2월 말 정도까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2월 말까지 기다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쭉 좀 지켜보겠다. 그때라도 나오기 힘들 것 같으면 정부 쪽에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늦어도 3월에 발의를 해야 6월 13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역순으로 계산하면 개헌이 가능하다. 네. 이런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밝힌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대략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말한 대로 그냥 한다는 네. 거예요. 말할 때 이 말의 저의가 뭘까, 네. 복선이 뭘까 이렇게 추측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항상 액면 그대로를 강조를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약점인 동시에 또 강점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상대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저 말의 의미가 뭐지, 복선이 뭐지 계산하다가 이제 좀 스스로 발이 얽히고 무너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개헌안을 띄워놓고 그걸로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는 장략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걸로 봐야 되고요. 이제 시점을 좀 더 명확히 했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고, 새 기자회견에서 개헌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예. 관측이 있었습니다. 네. 그대로 지금 한 겁니다. 예. 의미 있는 시점이 이제 2월 말이라는 시한을 제시한 건데 아마 그 전에 2월 중순에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 그렇죠. 즈음에 16일 안팎이죠. 예. 예, 그 즈음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개헌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서 이제 청와대에 좀 건의를 한다고 할까요? 뭐 네. 이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국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는 힘드니까 야당하고 네. 협상을 해봤는데 네. 2월 말까지 어렵다. 이제 대통령의 최종 네. 결단과 네. 행동이 남았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공을 넘기겠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월 중순쯤에 뭔가 액션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당의 건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개헌안의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일단 지방선거 때는 가능한 부분 지방 분권과 기본권 확대, 이렇게 최소 분모를 잡고 이렇게라도 개헌을 하겠다. 예.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낸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개헌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 중앙 권력구조 개편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면 국회 주도로 할 수 있는 거고, 정부가 대통령이 발의를 하게 되면 이견이 있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아무래도 개헌까지 가는데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가 큰 야당의 동의까지 구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 최대 분모를 찾아서 그걸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죠. 네.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사실은 큰 쟁점이 좀 있습니다. 이번 6월에 개헌을 하자,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의견이 갈려 있지만 네. 또 동시에 권력 구조를 놓고 보면 대통령제를 그냥 하자 네. 주장하고요. 이원 정부제라고 하죠. 사실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투표하는 그 짜릿한 그걸 이제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그럼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게 해주되 실제 권력은 국무총리,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갖게 하자. 네. 이게 이제 이원 정부제인데요. 이 얘기는 이제 국회가 권력을 좀 가져오겠다. 나누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다 이제 의회에서
권력을 집중해서 정부를 끌어가지 않느냐. 뭐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의원들의 얘기가 이제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를 워낙 또 이미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예. 국민들이 그래도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이 뭔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게 높은 거죠. 그리고 1987년 요새 영화가 그렇죠. 유행인데. 네, 1987년 예. 31년 전에 우리가 예. 대통령 직선제 쟁취하느라고 그렇죠. 거리에서 그렇게 고생 많이 싸웠는데.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포기할 수 없는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 안에도 이제 그런 현실을 인정해서 대통령제를 그냥 유지하는 게 맞겠다. 대통령 권한만 좀 분산하자. 예. 이런 주장이 있고요. 야당 안에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쪽에 좀 가까운 의견이고요. 네. 야당의 다수 의견은 무슨 소리냐. 이원정부제로 해서 네. 그래도 권력을 국회가 좀 골고루 의원들이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 안에도 다수 의견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4년 중임 대통령제로 하자는 거고요. 여당의 비주류들은 이원정부제가 낫겠다. 이제 대통령제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네.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도 권력 구조에서 아마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개헌을 포기하지 않겠다. 권력 구조도 중요하지만 기본권과 지방분권 더 중요하다. 그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걸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분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권력 구조의 주장에 각각의 선의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게 정략 어느 당이 더 유리하냐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어갈 수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근데 이제 그렇죠. 국민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권력 구조가 중요합니다. 역시 헌법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을 누가 행사하느냐, 어떤 시스템을 갖추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본권하고 지방분권 이 부분도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죠. 지금 뭐 검찰 개혁 얘기를 합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면 그 경찰 자치 경찰을 좀 도입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방분권을 좀 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하고 이 기본권, 지방분권 이 개헌 이 문제하고 좀 상당 부분이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설명해 가면서 이제 개헌을 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죠. 개헌 관련해서 보면 예전에 권력구조 문제가 나왔던 배경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예,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줄여보자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여론을 가만 살펴보면 대통령의 권한은 사실 과거 헌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인데 대통령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즉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수그러드는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본권 강화, 지방 분권이라는 데에도 이게 이제 최소본모로 합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 역시도 그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이는 성격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국민의 기본권을 높인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면서 인사와 예산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 그것도 나름 그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이원정부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약간 제목을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제 아닙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내각제에 가까운 건데요. 그런 제목을 달아서 이제 국민들을 좀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거 다 알죠. 그래서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토론에 들어가면 역시 4년 중임 대통령제 저기 아마 여론조사를 해봐도 아마 훨씬 압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도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더 이제 높게 나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국민 개헌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본인이 하는 개헌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3월까지 지금 국회도 그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게 잘 안 될 예. 경우에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3월까지 발의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 개헌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그 경로, 방법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 어제 저는 기자회견에서 아랍에미레이트 건을 물어봤었는데 네. 저한테 질문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으면 국민 개헌이라는 이 추상적인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네. 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원래 개헌이라는 거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의석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국회가 잘 못 그러고 있다라는 불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정부는 그래서 최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혹시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표현한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어제 그런 고민도 좀 해봤어요. 그러면은 국민 개헌이라는 게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대통령이 그 강조했던 신고리 오리코기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공론화위원회 했던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혹시 개헌에 차용을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어제 얘기 중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사실 개헌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오래전부터 이미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진 것도 있고 이거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쟁점을 좀 좁혀서 혹시 공론화위 방식을 차용하겠다는 건지 아닌지는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네. 이 시간이 좀 부족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2월 중순에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실제 개헌안 발의는 3월에 해야 됩니다. 한 달 그렇죠.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뭐 구성해서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그 이미 뭐 시민단체 또 각종 뭐 개헌 관련한 뭐 시민운동하는 분들 또 뭐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런 데서 이미 사실 개헌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이걸 이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안을 만들어내면 그 자체가 이제 그 어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개헌 자체를 하지 말자. 이렇게 야당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좀 생기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는 공론화위원회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에 그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할 때 대통령이 예. 이 행자부 또 법무부 예. 그리고 법제처 이렇게 세 개 부처가 개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일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이제 지시사항으로 이제 이미 해둔 바가 있습니다. 네. 물론 개헌을 지금 당장 하자 그 뜻이 아니죠. 정부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게 되면 그 세 개 부처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법무부가 들어간 것은 이제 아마 국민의 기본권 또 권력 구조 때문인 것 같고요. 행자부가 주무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이번 개헌의 중점이 이제 지방 분권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법제처는 이제 개헌의 어떤 그 과정, 예.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그런 부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2월 중순쯤에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개헌을 이런 절차를 하겠다 하면서 예. 어떤 그 정부 안에 어떤 임시 기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거기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신속하게 정리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어쨌든 6월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해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잘 관측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 부처 합동에 관련 부처의 그 국민투표 관련 기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 현재 청와대에 보면 국민청원
네.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서 어떤 개헌에 대한 의견 혹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식의 뭔가를 또 하나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헌방이라는 뭐 카테고리 그런 하나 거죠. 개설을 할 수도 있을 국민청원은 것 같고요. 온갖 사안이 다 몰리는 거고 네. 개헌으로만 국한해서 개헌 내에서 이제 지방분권이나 또 국민 기본권에 관한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의견을 묻는 여론을 청취하는 그런 식의 절차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구상도 있는 것 같고 기본권과 지방분권으로 최소 한도의 이제 개헌이라도 하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뜻인데 자유한국당 여전히 지금 반대하고 있죠. 여전히가 아니고 이제 오히려 더 완강하게 반대쪽으로 많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회견 직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충청도에 가 있었어요. 네. 충남도당, 세종시당 신년인사회 거쳐서 네. 이제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여기를 그래서 갔는데요. 쭉 지역 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게 너무 좀 거칠어서 제가 옮기기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얼마 전에 국회 진보 좌파들이 주동이 된 헌법자문위원회 내용을 네. 한번 보십시오.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나라의 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자체를 네. 좌파 사회주의 개헌으로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 그냥 읽는 거죠. 뭐 이제 그걸 이제 네. 뒤늦게 이제 더 다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성전을 선포한 무슨 원리주의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일은 아무튼 자유한국당 의석이 116석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이 안 된다는 거죠. 한심한 장면입니다.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혹시 그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울림이 있는 주장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을 좀 들어보면 워낙 지지도가 좀 낮다 보니까 네. 일단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강한 지지. 전통적인 지지층부터 복원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처지인데 그 골격을 이루는 게 이제 이른바 좀 뭐 태극기 부대, 네. 네. 또 지역으로는 TK, 또 뭐 좌파가 세상을 차지하면 안 된다. 이제 어떤 뭐 좌파 견제론에 네. 의해서 이제 뭉치는 좀 약간 좀 보수 중에서도 극우 이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칼럼 쓰신 거죠. 어따 대고 좌파 타령이. 예,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을 좀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좀 위기감을 가진 우리나라 어떤 기득권 세력, 저는 네. 보수 세력이라고 하기도 좀 아까운데 네. 기득권 세력들의 지금 무너진 멘탈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그런 전략으로 뭐 2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략을 계속 지금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까지 그 전략을 이제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포석 노림수가 이제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 또 기자회견에서 또 주목받았던 그 질문, 아까 이제 김법 선배 말씀하셨지만 아랍에미레이트 관련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말들이 많았고 결국에 이제 팩트가 이제 정리돼 가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얘기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비밀 군사 협정이 있었고 그게 상당히 위험한 내용인데 어쨌든 그렇지만 아랍에미레이트를 좀 달래놓고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수정해 나가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게 사실 전날부터 좀 청와대에서 실명 보도가 아닌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게 아랍에미리트 그 특사와 2+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 외교와 국방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식의 2+2 채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호주거든요. 호주는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 뭐 군사적으로도 좀 협력 관계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언제부터 아랍에미리트 축구할 때나 보던 중동의 국가가 형제 국가가 되고 결혼을 하고 결혼했대요. 결혼했다. 사실 한겨레가 이 사안이 처음 불거졌을 때 취재가 잘 안 되고 못 쫓아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좀 신중했어요.
맨 처음에 조선일보가 던지고 나왔던 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가 틀어지고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막 달려가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대북 접촉설이었고요. 네. 대북 접촉설 탈원전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 쭉쭉 가다가 MBT 결국은 조사설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의 국방장관 했던 김태형 네.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퍼즐이 이제 완성된 다 거죠. 드러나 버린 거죠. 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비즈니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일 경우에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국민들 모르게 국회 모르게 했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거고 사실 이게 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약간 질문을 받았을 때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 사안 밝히고 싶어 네.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의 그동안의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을 보면 비록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거라도 내가 현재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있는 순간 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에게서 이 사안을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문 대통령이 가정법을 썼죠. 흠결이 있다면, 있을 수 있다면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대통령이 처음으로 애둘러서 과거 비밀협정에 문제가 있고 이 정부에서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힌 거죠. 네. 아무튼 이건 어느 한쪽이 절대로 옳고 한쪽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다 이제 원전을 수출해서 우리나라 좀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그것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이제 한국의 보수 기득권 세력은 이제 원전 마피아들하고 좀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를 되짚어 보시면 금방 아는데요. 이거 원전 수출 취소시키려고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임종석이 쫓아간 거 아니냐. 이게 애초에 문제 제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명된 건 그게 아니고 원전하면서 무리하게 끼웠던 자동군사 개입 조항.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좀 문제가 생겨서 바로 잡으려다가 약간 이제 외교 갈등이 있었던 거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제 사실을 다 알게 됐지요. 저는 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원전 수출에 끼워 팔기를 한 것은 좀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용 계약이 없었다고 새벽 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국익과 관련된 문제다. 이 문제는 다 밝힐 수 없는 것이 있다.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품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너무 많이 나간 것이고요. 아마 그런 논리였을 겁니다. 그 계약에 이면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다른 분리가 돼 있는 거다. 이게 전형적인 이면이죠. 이면 계약이고요. 이것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한테 원전을 수입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지요. 아무튼 이건 좀 우리 좀 보수 기득권 세력에서도 이 문제는 좀 잘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면 좀 일부 좀 영혼도 팔고 그래야 되는데 뭐 말이 많냐 이제 이런 식이 아주 그 옛날에 좀 약간 좀 한심한 수준의 가장처럼. 나라를 경영하려면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기초적인 동의를 구할 건 구하고 아니면 국회 같은 데다가 비공개를 전제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 없이 거짓말을 했다가 지금 뒤늦게 드러나고 이걸 자 이제 뭐 그만하자 뭐 지금 문재인 정부도 잘한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외교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무튼 작년 올해에서 이 문제 가지고 야당하고 또 일부 보수 기득권 세력에서 문재인 정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원전 쪽의 멱살을 잡았다가 여야 구분할 거 없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국익 차원에서 좀 망신을 당하고 손해를 본 그런 저는 그런 점도 이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UAE가 주변국과의 분쟁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여전히 그 자동 개입 조항은 유효한 거 아닙니까? 이
이번에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게 어제 확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수정을 해 나가겠다는 건데 거기에 파병을 한 소중한 가족을 파병을 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 점도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개인이 영혼을 파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행동인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말들이 이제 많은 것 같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잘 수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첫 질문이 뭐였냐면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그냥 간략하게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야당과 협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만 딱 얘기를 했는데 연정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나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겠다. 뭐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어제가 각본 없는 네. 드라마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도 질문의 우선순위를 쭉 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 전날 공교롭게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죠.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 후속 조치 발표했죠. 또 하나 아랍에미레이트 특사 만났죠. 네.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 전체로 보면 남북관계 외교 안보 분야로 질문이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협치, 야당과 협치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은 우선순위에서 좀 낮았고 낮았죠. 그리고 대통령도 예상 질문 답변 질문에서 거기에서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빤한 걸 물어보겠는가 해서 빤한 답이 나와버린 거죠.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제 청와대 사정을 좀 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제가 취재도 하고 토론도 해봤는데요. 인식의 차이가 있답니다. 지금 2018년이 집권 2기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 대통령들이 취임을 한 게 2월 25일이고요. 그래서 그 해가 바뀌면은 2기 출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만했답니다. 관행적으로. 또 당선은 그 전해 12월에 됐기 때문에 한 정권을 사실상 1년 정도 했으니까 해가 바뀌면 자 이제 2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5월에 출범했어요. 장관 인사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권 초기로 보는 겁니다. 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장관 인사 끝낸 것까지 따지면은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안에서 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자 이제 해가 바뀌고 했으니까 좀 통합도 좀 병행하는 기조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대통령한테 내려온 답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냥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적폐청산 또 어떤 촛불혁명의 이제 구체화 이런 쪽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 이런 답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6월이죠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인 어떤 기조 같은 것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검찰총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적폐청산 수사 올해 내로 끝내겠다 뭐 이런 발언 이후로 그걸 바라는 보수 언론 몇 군데가 더 이상 이제 적폐청산은 없고 다른 길로 갈 것 같다.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건 그냥 그 사람들의 바람이었고 실제로 좀 변화는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적폐청산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되 나라를 바로 세운다. 나라를 나라답게 그 기조 위에서 계속 서 있는 거죠. 야당과 협치 부분도 따라서 협치를 안 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지금 현재 정무수석이 된 한병도 수석은 그 전에 비서관 시절부터 거의 국회 살다시피 하면서 야당 의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이 가만 보면 해외 어디 순방 갔다 오면 중요한 순방 이후에는 외교 성과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설명을 하고 싶다 해서 타진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는 여러 차례 거부를 했죠. 국회에서 만났을 땐 여기는 국회니까 만난다 이러고. 그래서 대통령은 나름 진지한 태도로
야당에 뭔가 협력을 구하기도 하고 설명을 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여야정 정책 협의체를 좀 가동을 하자 네. 하는데 이 협치가 안 되고 있는 게 과연 현재 청와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그 상대편의 문제인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질문 중에서는 오랜만에 들어본 표현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서 영수회담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네. 영수회담 표현은 이제 거의 신문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과거 강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뭔가를 주고받고 시기에 하던 시절. 아마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부르면은 갈걸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홍 대표 나랑 단독으로 얘기합시다 이러면 쪼르륵 달려올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영수회담을 홍준표 대표하고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안철수 대표하고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거죠. 국민의당도 교섭단체죠.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지방선거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하고의 관계에 좀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대통령이 됐고요. 올해 6월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죠. 그 1년 그 사이에 뭔가 어떤 전국 대응 기조가 바뀌는 걸 기대하는 거는 뭐 사실 옳지도 않고 뭐 그렇게 관측하는 건 좀 부정확한 것 같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통합이라든가 협치에 대해서 대선 전부터 이미 해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좀 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야당하고 대화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잘못된 전망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한 지방선거까지 1년은 이 기조로 이제 계속 간다. 이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김보엽 기자는 이제 현장에 있었고요. 네. 현장 저희가 이제 TV로도 이제 봤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더라고요. 네. 웃음꽃도 피고 어땠나요? 일단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네. 그 흔치 않은 권리를 갖게 되는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잖아요. 네. 정말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듣고 싶다라는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싹 정리를 하고 몇 개의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네. 그 자리에 한 200명 정도 기자들이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거의 각본을 가지고 이런 네. 질문 누가 합니다까지도 아는 정도였고, 지난번에 제가 처음 이제 청와대에서 그런 식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 100일 기자회견 때였죠. 네. 그때만 해도 윤영찬 소통수석이 기자들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저 기자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다는 정도의 감이 있었고, 그리고 기자단 내부에서도 이 기자단을 운영하는 간사가 고생을 많이 하니까 간사한테 첫 번째 질문권은 좀 네. 배려를 하자, 이 정도의 약속은 그 간사죠. 네. 네. 그 간사 네. 굉장히 훌륭한 간사입니다. 긴장을 많이 하셨다. 네. 네. 근데 이번엔 아예 그런 게 없었죠. 네. 질문권도 기자들이 손을 들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 대통령이 약간 저 기자를 안다라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기자들은 좀 뺐으면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 때 질문했던 기자는 좀 빼고 다른 기자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정인데, 윤영찬 수석도 처음에 여는 말을 할 때 좀 재밌게 풀어줬고, 네. 대통령도 그냥 여유 있게 질문을 받고 답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몇 가지 해프닝은 있긴 있었죠. 저를 포함해서. 네. 좀 제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어떤 제도를 바꾸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좀 너무 산만하고요. 네. 기자들이 저렇게 한꺼번에 막 몇십 명이 다 손을 드는 게 과연 뭐 옳은 방식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홍보수석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이런 형식을 좀 잘 가다듬어가지고 네. 좀 기자회견 방식도 약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년 기자회견 한 다음에 그러면 다음 1년 뒤 신년 기자회견을 하게 되나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취임 1주년
이런 기자회견 좀 자주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렇게 한 번 뭐 어쩌다 해서 이 표정 하나하나가 다 기사가 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언론하고 좀 인터뷰도 좀 자주 하고 청와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그렇게 뭐 전체 몇십 명 다 모아놓고 하지 말고 영역별로 좀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더 문재인 대통령이 어차피 이제 언론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뭐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특정 성향의 언론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과거에 책에도 써놨어요. 우리 안에 어떤 근본주의 같은 것 때문에 확장성이 문제가 있다. 종편에 2012년 대선에서 진 다음에 종편에 우리가 안 나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그런 그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좀 언론하고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좀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어제 질문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뒷부분이었던 것인데 네, 취임사였던 것 같아요. 수시로 직접 나서서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겠다.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진 것 네. 같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일이 많지 않았느냐. 네. 실제로 일이 많기도 했고요. 미국 또 중국 사드 갈등 최근까지도 아무래도 북한 핵 미사일 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것 그게 가장 대통령으로서는 선결 과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도 어제는 좀 자주 언론과의 접촉을 하겠다. 직접 이렇게 약속을 했죠. 네. 그 예전에 이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대공황의 시대에 국민들과 자주 이제 소통하면서 노변 정담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위기를 이제 넘겼던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게 청와대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 참모를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인데요. 언론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조금씩 비틀리는 것 같다.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다. 우리가 직접 방송사 차리면 안 되냐? 프레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하겠다. 네. 그런데 그건 사실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거를 공론장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하버마스라는 학자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론으로 정립시켜 놓은 건데 어쨌든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여론 형성을 담당하는 그런 공간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뭐 청와대에서 직접 국민들한테 뭐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어차피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결국 유권자 우리 국민의 평가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여론이 형성하는데 언론 물론 SNS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 게 별로 기사가 안 될 정도로 좀 자주 언론 접촉을 할 수 있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어제 기자회견의 마지막 질문이 수시 브리핑을 한다고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 정치인 중에서는 말을 하면 점수를 얻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점수를 잃는 사람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말을 하면 할수록 진정성을 인정받고 점수를 얻는 쪽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기자회견 앞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